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식재산 도전 탑 랭커 제2회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최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행사는요, 땡기지 어플을 활용한 양방향 퀴즈 및 토크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국가지식재산회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TV를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유튜브 생중계 및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신데요. 자, 오늘 문제에 참여하시려면요, 이 땡기지 어플을 이용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총 9개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설문이 있고요. 또 7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중간중간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요. 각 문항별로 다양한 경품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또 문제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요. 탑 랭커 1, 2, 3등은 물론이고요. 20명, 20등까지 또 푸짐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에서요. 높은 점수를 받으시려면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최대한 빠르게 또 눌러야 한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오늘 문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 전 세계에서는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죠. 또 오늘 토크 콘서트 주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가치인데요. 땡기지 어플과 유튜브, 또 페이스북, 카카오TV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옆에 계신 패널분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분의 패널들 모셨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PD이자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이신 우리 곽재도 PD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화기술 PD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분과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곽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연구소의 정성창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연구소 정성창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길죠? 저희 연구소는 이 혁신생태계에서 지식재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T, 테크의 콘텐츠로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유튜버 주연님 나오셨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주연입니다. IT 테크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시는데 저 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코딩의 콘텐츠로 또 유튜브 운영하고 계신 유튜버 조코딩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 유튜브 조코딩 채널 운영하는 조코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4분 만나봤고요. 또 간단하게 이제 개별 인사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생방송으로 이렇게 우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땡기지 어플, 유튜브 또 다양한 매체들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요. 또 땡기지 댓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가능하니까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은 이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대라고 하죠. 또 모든 사물이 연결된 이런 상황에서 또 다양한 창작물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류의 삶을 극적으로 바꿔놓았던 이 과거의 혁명부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까지 여기에서 지식재산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지식재산은 대표적으로 산업재산, 저작권, 또 신지식재산으로 나뉘는데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과 또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 또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어떤 지식재산인 신지식재산으로 나뉩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뭘까요? 우리 주연님과 함께 또 4차 산업혁명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지난 1회 토크 콘서트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토크 콘서트 중에 이제 산업시대의 서막을 알린 최초의 혁명 중에 하나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짧게 개념들만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들으시면 이따가 퀴즈 푸실 때 아마 유리하실 거예요. 일단 1차 산업혁명은요, 18세기 인류가 석탄을 활용해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된 기술혁명으로 증기기관을 발명함에 따라 과거 인간의 막대한 노동력이 이제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이 필요했던 산업 분야에서 굉장한 효율성을 가지고 온 혁명이었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이제 2차 산업혁명에서는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인데요. 석유 자원 그리고 전기 에너지 같은 더 효율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시기로 자동차도 만들고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통한 기술을 지금도 여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요. 20세기 후반인데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정보혁명이라고 하죠. 디지털화를 뜻하는 게 바로 3차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 되게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21세기 초반부터의 시대로 제2차 정보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곧 초연결 사회라고도 하는데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연결 그리고 지능인데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오기까지 우리가 오늘 다뤄볼 지식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식재산 중에서도 특허 이게 대체 언제부터 중요해졌고 이 가치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특허청이라는 조직이 뭐 옛날부터 이렇게 뭐 300년 전부터 있어 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 특허 제도는 뭐 그 르네상스 시대의 베니스 시대부터 있어 왔지만 현대적인 특허 제도는 그 당시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특허청은 언제 어느 나라에서 생겼을까요? 자, 화면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한국, 2번 유럽, 3번 미국, 4번 중국, 5번 일본입니다. 자, 어느 나라 특허청이 어느 나라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제를 좀 얼추 다 푸신 것 같으니까요. 한번 통계 화면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대부분 유럽에서 네, 그렇죠. 유럽하고 미국인데 유럽이 더 많네요. 그죠? 유럽이 답변이 더 많았고요. 두 번째가 미국이고요. 미국이었죠. 예. 근데 그 현대적인 그 심사관이라는 게 발명자가 특허를 내면 그거를 심사하는 그런 심사관을 갖춘 특허청은 미국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정답 화면 같이 예, 한번 한번 볼까요? 보시죠. 네. 미국 맞네요. 미국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특허청은 1836년 미국에서 설립됐고요. 자, 그러면은 왜 미국이 이렇게 최초로 특허청을 설립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고 특허법을 만들었는데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심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했냐면 장관들이 3명 모여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핵심이었냐면 미국 건국의 그 1등 공신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토마스 제퍼슨이 아주 핵심적인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퍼슨은 영어, 불어 등 외국어도 5개 국어나 그 5개 언어를 하고 기계공학, 건축공학 등 기술 분야도 당대에서는 최고의 그 엔지니어이자 과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너무 발명을 특허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자들이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너무 특허받기 어렵다. 이렇게 막 불만을 하니까 의회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특허 신청만 하면 특허 내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무심사 제도가 3년 뒤인 1793년도에 이제 무심사 제도로 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뭐 이게 질 낮은 특허들이 막 마구마구 발명을 하니까 이게 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너무 낮으니까 특허가 이렇게 팔리거나 그걸 갖고 사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좀 제대로 좀 심사를 하는 걸 만들어 달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특허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청이 만들어지니까 이 이제 심사관이 필요하잖아요. 그 심사관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엄격을 심사를 하니까 특허의 질이 높아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특허를 보고도 투자도 하고 막 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타난 기업들이 우리가 요즘 아는 제너럴 일렉트릭, 그 전화기로 출발한 AT&T 이런 기업들이 그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하고 연결시켜 보면 지금 요즘 4차 산업혁명이 구글이나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기업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미국 특허청이 생기고 1850년 이후에 등장한 그런 기업이나 지금의 그 기업들이나 비슷하다고 해서 이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 과거 100년 전의 시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미국에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특허청이 나왔고 또 특허청이 나온 이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연님께서도 또 1, 2차,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개념까지 아주 쉽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짧게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문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은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PD님 어떤 키워드를 또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그래도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면서 저변에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 인공지능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학습도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그렇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빅데이터와 연결돼서 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가장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어떤 키워드를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실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어떤 키워드 이렇게 꼽아주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우선은 인공지능이 31% 그리고 AI가 22.1% 결국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 뭐 50%가 넘었죠.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정보, 뭐 미래, 연결 등등 다양한 것들을 조금 꼽아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설문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또 첫 번째 경품 추첨해 드릴 건데요. 자, 3분 추첨을 할 거고요. 요번에 저희가 드리는 건 커피와 디저트 세트입니다. 자, 우리 3분 추첨할 거고요. 자, 화면으로 어떤 분들 우리 받아보실 수 있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니좋아해님, 안녕하세요. 훌가이님, 이렇게 3분께 저희가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자, 요번에 이제 내가 추첨이 안 됐다 싶으셔도 다음에 나오는 설문과 퀴즈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니까요. 또 다음 문제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차, 3차 산업혁명은요, 보통 100년의 주기를 가지고 발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요, 이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왠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동기는 1960에서 70년대부터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이 등장하는 게 지금의 이제 그 촉발제가 되는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IT 시스템과 기기들이 이제 잘 준비가 되니까 이전에 이제 정보가 디지털화 되니까 연결하는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3차와 4차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 아무래도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연결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연결되고 조금 어떤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또 과거와는 다르게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어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올해 캐릭터 만든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 차고 나왔어요. 하고 계신 캐릭터들, 네, 맞아요. 우리 지식이와 재산이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면 통해서 같이 보실 수 있죠. 귀엽죠, 이모티콘 되게. 네, 지식의 재산 이름도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의 재산이 이름도 참 귀엽게 잘 지어주셨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여러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통해서 또 배포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다운 받아주실 거죠? 네. 네. 많은 다운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조코딩님 우리 인공지능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결을 할 때? 아니면 아이언맨에서 자비스를 보고? 인공지능 여러분들은 네, 댓글 반응 뭐 지금 네. 뭐 자비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네네네. 비슷한 이야기들이죠. 네. 사실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0년도에 등장을 했어요. 오래됐네요. 네네. 인공지능의 개념은 이제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런 학습하는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그 학습에 사용되는 정보를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대용량 빅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돼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점점 활용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확대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뭐 여러 단계 구분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크게 뭐 강한 인공지능 또는 이제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코디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는 이제 인간의 행동들을 스스로 예측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보내주고 행동하는 이런 단계를 이제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아니면은 인간에게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는 물어보는 단계 이런 걸 이제 약한 인공지능 단계라고 얘기들을 하죠. 대부분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상용화된 기술들은 이제 약한 인공지능 단계들이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요. 강한 인공지능들도 지금 이제 많이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예전에 이제 컨텐츠 분야에서 컨텐츠 제작 기술을 효율적으로 하고 하는 데들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특수 뭐 효과 중심이었던 기술들이 인공지능과 연결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뭐 게임 분야에 그 게이머들이 스스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 반대쪽에 되는 플레이어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레벨을 높여주고 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제는 이 약한 인공지능 또 강한 인공지능 넘어서 이게 게임 레벨 조절까지 가능한 그런 때가까지 왔네요. 그래서 머리에 되게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좀 재미나게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유튜브 라이브도 있고 또 땡기즈도 따로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셨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도 이렇게 지금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문제 참여하시려면 이 땡기즈 어플로 참여해 주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편하신 걸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렇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인공지능들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소개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시청자분들 웹툰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웹툰을 보다가 진짜 신기한 웹툰을 하나를 봤어요. 엔사에서 대충 알 거예요. 많이 보죠, 엔사 웹툰. 엔사에서 연재됐던 하일권 작가님의 마주쳤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마주쳤다라는 웹툰이었는데요. 이게 웹툰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웹툰을 정말 오랜 시간 봐와서 그 네. 웹툰 보고서 핸드폰 떨어뜨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네, 딱 맞습니다. 첫 화면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웹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맞아요. 웹툰 맞죠? 네, 아마 같은 걸 보신 것 같은데 웹툰 첫 회에 제 얼굴을 찍는 부분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네. 카메라로 나를 이렇게 찍으면 내 모습을 한 캐릭터가 생겨가지고 막 그 캐릭터가 주인공이 돼서 막 스토리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설명해주신 머신러닝 그리고 얼굴 인식 기술이 적용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웹툰에도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웹툰 속으로 사실 들어가고 싶어요. 뭐 멋진 주인공들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웹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코딩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조코딩님. 네, 맞습니다. 코딩님. 네, 그렇죠. 이름부터 벌써. 그렇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되어 있어서 코딩을 할 줄 아는 게 거의 마법을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법사가 마법 주문을 외우듯이 네. 코딩을 몇 줄만 작성을 해도 수개월 걸린 엄청 복잡한 일도 단 몇 분 만에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뭐 영어 교육이 의무화되었듯 뭐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도 점점 의무화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코딩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를 나왔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처럼 이제 IT 창업을 하고 싶어서 코딩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인프라나 이런 게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비전공자인 제 입장에서도 코딩을 배우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꼭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아도 코딩을 배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조코딩님이라고 해서 되게 막 누가 봐도 이게 코딩을 배우신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코딩의 달인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비전공자에서 또 코딩을 배우셨다라고 하니까 또 자 그러면 코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이 배우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딩은 코드 플러스 ing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코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요약해보자면 즉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컴퓨터에게 명령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유사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 코딩을 쉽게 주변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엘리베이터 내부적으로 작은 컴퓨터가 있어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내부적인 코드가 동작을 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판기에 동전을 넣거나 음료수를 뽑거나 이런 과정도 모두 내부적으로는 다 코딩이 되어서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코딩이 되게 가깝게 우리 생활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되게 자판기나 사실 엘리베이터는 너무 당연한 거라 이게 코딩이다라고 생각을 못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요, 이게 교육부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또 중학생들은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그리고 초등학생들은요, 또 2019년부터예요, 17시간 이상씩 이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울 게 참 많아졌죠. 이제 우리 큰일 났네요. 그래서 혹시 이 코딩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또 코딩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싶은 각자의 인공지능이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 다양한 의견 들어볼 건데요. 자, 두 번째 설문입니다. 또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으신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은 이제 인공지능 어떤 것 좀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저는요, 그림을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림.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이런 거 자기가 그림 이렇게 그리는 좀 뭐 인공지능. 말을 하거나 이렇게 컨셉만 주면 딱 그림을 알아서 딱 그림으로 그려내는. 그런 게 있으면 그렇죠. 좋고. 맞아요. 그런 거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인공지능 만들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적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추첨을 통해서 이번에도 선물 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답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소비자 아니고 시청자분들께서 죄송합니다. 네, 생각하시는 또 만들고 싶으신 인공지능 이 통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니까요, 1등이 뭐죠? 로봇이네요. 로봇이네요. 로봇이 23.9%. 자비스, 그쵸? 네, 아까 나왔었던 그 이제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9.1%, 그리고 게임 7.4%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우리 이번에도 이 설문에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또 감사의 의미 담아서 경품 추첨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무려 이마트 금액권입니다. 이마트 금액권 좋죠? 자, 세 분 어떤 분들 받아가실지 우리 추첨 화면 보여주세요. 자, 세 분 어떤 분들이 되실까요? 네, 샴23님 발음 조심할게요. 그리고 그 외에 두 분 이렇게 총 세 분 해서 저희가 이마트 금액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도 다음에 또 이제 문제들이 더 남아 있으니까요. 아, 나 추첨 안 됐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네, 다음 거 이제 같이 한번 문제 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코딩님 조금 같이 봤죠. 어떤 네네. 이제 인공지능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 네, 그런 뭐 게임하는 인공지능 아까 뭐 소장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게 이미 나와 있고 뭐 자비스 유사하게도 이미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인공지능 또 제가 요즘 유튜브에 자주 업로드하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요즘에는 6살짜리 아이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만드는 게 엄청 쉬워졌습니다. 아, 6살이에요. 와. 저도 이제 그 인공지능 피트니스 트레이너 인공지능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료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렇게 스쿼트를 조코딩님 하면 본인이신가요? 직접 네, 맞습니다. 본인이 촬영, 네, 제가 촬영하는데요. 개수를 세주고 이렇게 자세가 잘못되면 이렇게 똑바로 안 하세요 하고 막 혼내는 기능까지 네, 넣어놨습니다. 무서운데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리지는 않죠? 네, 그리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렇게 정답을 하고요. 최근에는 오픈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GPT-3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내놨는데요. 여기서는 자동으로 코딩을 해주기도 하고 디자인을 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서 네, 훨씬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10만 구독자가 돼가지고 오, 이벤트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를 통해서 네, 그 구독자분들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 화면 나오는데요. 이게 뭐 얼굴형을 분석해서 뭐 머리 스타일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풀 되게 좋겠다. 오픈 만들면 좋겠어요. 여기 초등학교 2학년 분도 이렇게 인공지능 제출해 주셨는데 강아지, 고양이 구분하는 인공지능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인공지능을 150 몇 분이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뭐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게 6살부터 또 초등학생들까지 인공지능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그러게요. 참 이제 지금 학생부터 또 직장인들까지 이 다양한 나이 또 직업군을 가진 시청자분들이 아마 우리 방송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자, 모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조코딩님 채널 보면서 한 번쯤은 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우리 주연님은 어떠세요? 인공지능 한번 좀 해볼만 하지 않으신가요? 어려울까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보니까 막 어플에 활용할 만한 그쵸, 그런 네. 재밌는 콘텐츠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한번 조코딩님 유튜브 보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네. 네. 이 인공지능 합성 기술이라는 게 사실 우리 카메라 어플에도 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 혹시 그래서- 편집 기술 이런 것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기술이 이런 있을까요? 편집 기술 요새 또 엄청 유행하는 카메라 어플이 있거든요. 이 카메라 어플 관련해서 제가 지금 또 문제를 하나를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깜짝 문제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얼굴이나 신체 같은 것을 영상에 합성하는 편집 기술이 각광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용어로 불리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빅페이크, 2번 와이드 페이크, 3번 딥페이크, 4번 라이트 페이크.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 계속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네. 너무 어려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 댓글창 보니까 아니 1번, 3번 비슷하게 생겨서 모르겠다. 뭐 이런 답변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문제를 조금 다 맞춰주셨는데요. 자, 어떤 답변 골라주셨을지 통계치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압도적이네요, 거의. 요새 네. 굉장히 유행하는 어플 그렇죠, 기술이죠. 딥페이크가 86.6%를 차지했는데요. 자, 그럼 답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 딥페이크였죠. 네, 딥페이크네요. 네, 우리 딥페이크 기습 문제 많이들 맞추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주연님께서 깜짝 이제 문제를 내주셨던 딥페이크에 대한 우리 기술 이야기, 우리 PD님께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벌써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딥페이크라는 말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딥러닝
하고 이제 페이크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나왔듯이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특정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체 부위 또는 요즘은 이제 배경까지 음성 영상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하는 그런 편집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용어가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한데 사실 이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과 접목이 돼서 그 컨텐츠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든지 음반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 다시 촬영을 하거나 재제작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인물들을 새로 이제 그 바꿔가지고 합성해내거나 또는 이제 배경들을 새로 바꾸거나 하는데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작 비용이 굉장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비용의 새로운 창작물을 빨리 만드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을 때 비용도 줄고 또 시간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이해는 가시죠. 네. 이해는 가는데 이게 조금 아무래도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예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문제 또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요 보기 사진 둘 중에 하나는요. 네. 딥페이크를 활용한 얼굴 교체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알아보시겠어요? 뭐가 딥페이크인지? 아유, 전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네, 저도 전혀. 그렇죠. 그냥 비슷한 사람 사진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야 알려줘. 난이도 극상 덜덜. 지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이제 지금 이거는 찍는 이제 문제. 줄 하나 찍어서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 올라갔죠. 네, 우리 저희가 이제 문제를 계속 회차를 거듭할수록 올라가는 문제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제 다 풀어주셨습니다. 자, 통계 화면으로 얼마나 어떤 것들을 골라주셨는지 볼 건데요. 이건 박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1번 사진을 61.2% 선택해 주셨고요. 그 외에 나머지가 이제 2번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속으로 생각하셨던 답변들 맞는지 아닌지 한번 답변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저게 이제 답은 1번인데요. 네. 1번이에요. 예.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그쵸, 그래갖고 네. 이게 딥페이크 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딥페이크가 금방 식별할 수 있을 정도면. 그렇죠. 많은 그래가지고 분들이 예, 사실은 이제 딥페이크 기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굴 형태만 유지하면서 이제 눈, 코, 입의 위치, 그다음에 어떤 피부 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해내는 이런 기술입니다.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사진을 보면서도 되게 몰랐어요. 근데 자,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핸드폰으로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어렵게 들려졌는데. 근데 이게 어플에 사용되다 보니까 또 영상이나 사진들, 또 원본 컨텐츠의 저작권들이 좀 잘 지켜지고 있을지 저는 좀 그런 게 또 궁금하네요. 사실 이 딥페이크 기술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를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컨텐츠에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재권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무상 어플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습용 좀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영상을 복원하거나 또 창작물의 품질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BTS나 이런 한류 스타들의 공연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번에 만들었던 그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죠? 그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사자 여기 좀 나오는데 엄청나게 귀엽잖아요. 네.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에 따라서 여전히 그 인공지능 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는 점점 더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점점 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제도로는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그 음악을 만들어서 그게 CD로 나와서 팔리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몇 년 전에 네네. 인공지능이 소설을 써서 그 신춘문예 같은 대회에 나갔는데 상을 받은 인공지능 적도 소설이요? 예, 소설 썼어요.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라서 인공지능이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네.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또는 서비스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지식재산으로 보호가 되냐 안 되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좀 이 현재의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지식재산법 체제는 인간의 창작과 창조성을 이제 그 유인하고 촉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 네.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강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제 지난 1회 콘서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네. 국내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고 계시죠? 이제 문제 또 바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요, 저작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저작물은 네모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자, 요번 주는 문제 맞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들이 드디어 좀 마음을 놓고 문제를 풀고 계시는데요. 자, 다들 마음속에 생각하셨죠, 답변? 네, 답변이 아주 궁금한데요. 네, 저도. 그러면 같이 한번 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풀어보셨는지 통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자, 다 생각하셨던 그 답변 맞나요? 네, 그럼 바로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2번 인간이었죠. 저작권법상 이 창작 주체가 인간이어야만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같이 한번 또 풀어봤습니다. 재밌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또 문제 맞추니까 또 같이 한번 푸는 재미도 있고 이 지식재산회위원회 공식 유튜브 1회에도요 이런 내용 관련해서 또 토크 콘서트 1회 내용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창작 주체가 또 인간이어야 저작권인데도 인정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제 창작 주체가 인간이어만 이제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법상 이제 사람이 주체가 되어 만든 창작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야 이제 저작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만드는 결과물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법적 보호를 좀 받지 못하고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지식재산으로서 인공지능이 만든 것도 인정을 해준다면 관련 컨텐츠 업계도 좀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컨텐츠 업계 또는 이제 이쪽의 산업계가 이제 점점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 성장을 하다 보면 시장도 커지고 또 그런 비즈니스들도 많이 해야 되고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적 재산권들 또 컨텐츠들에 대해서 권리적인 보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투자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특허 등에 대한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들이 투자를 좀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적인 보호가 없다, 이게 재산으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다 이러면 이제 투자가 좀 일어나기 어렵고 어렵겠죠. 산업 발전에 이제 좀 저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공지능 창작물을 좀 보호하려면 이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인공지능 창작물로 넓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데요. 네. 우리 소장님 생각은 또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확대하려면은 지금 현재의 법 체계를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아까 이제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곽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와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보호를 해주면 그 투자 유인이 있으니까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창작물이 자본에 의한 창작으로 넘쳐나게 되니까 우리가 특허법과 저작법이 그 취지와 철학은 인간의 창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과는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뭐 혼자서 막 소설 쓰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자본이 소설을 쓰는 거하고 이게 굉장히 게임이 너무 다르죠. 안 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한번 살펴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 소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어떤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이나 인공지능이 또 발명한 기술, 또 창작물에 대해서는 이 보호의 필요성이 또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해야 할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맞습니다. 마침 이제 저희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는요 시작될 3부 또 AI 지식재산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도입 토론까지 심층적으로 또 다룰 예정이니까요. 3부도 또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니까 금방 그렇죠. 오늘 되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바로 올라오세요. 네, 맞아요. 근데 주연님 아까 제가 둘이서 이제 살짝 얘기했던 네, 거 네. 기억하시죠? 예. 그 얘기도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남으니까 이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또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네. 제가 올 때 좀 신기한 놀라운 뉴스를 하나 보고 왔어요. 뭐냐면요. 중국 법원에서 지난 5월 달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은 인정할 수가 없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전파를 하고 활용을 할 때 일정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소식이죠. 네. 그렇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서도 이제 저작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소송이 걸렸다는데요. 저작물은 독창성을 가져야 되고 자연인이 창작해야 하는 것 이렇게 판시를 했지만 저작물은 보호될 수 없어도 이제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주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하고 예측하고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이제 기능들이에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용화된 것들이 좀 약한 인공지능 쪽이 많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해주는 학습해서 너 똑똑해. 학습 잘했지? 훌륭해. 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스스로가 똑똑한지 안 한지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학습의 내용들을. 그 정도로 아직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아직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디지털 데이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커지고 그런 거 빅데이터가 될 텐데 이런 데이터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되고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이런 많은 데이터들은 주로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인데 사실 컨텐츠 분야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뭐 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로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게 되겠죠. 그 정형 데이터 방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정형 데이터의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죠?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은요 데이터베이스에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을 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예외적으로는요 누구나 데이터베이스를 이 복제하고 또 배포, 방송하고 전송을 할 수 있는 예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쯤 돼서 또 기습 문제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다음 문제 제가. 또 하나 보여주세요. 자, 다음 중 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기간 중이라도 누구나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배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아닌 거 고를 거고요. 우리 1번 교육학술 목적, 연구 목적, 영리 목적, 시사 보도 목적 이렇게 문제 같이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조코딩님 이거는 몇 번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게 정답 말해도 되나요? 암소를 말하시면 진짜 생각만 하고 계시죠. 같이 네네. 얘기하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답을 막 말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갈리고 있거든요. 뭐 2번님, 그래요? 3번님, 2번이라 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시청자분들 네, 되게 많으신데요. 자, 어떻게 또 한번 골라주셨는지 우리 통계 화면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코딩님 마음에 생각하시는 네. 네. 자, 우리 3번 77.3%로 영리 목적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뭐 그 다음으로 연구, 교육학술 목적 비슷한 이제 수치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자, 정답 화면 보여주세요.
네, 3번 영리 목적이죠. 네, 지금 보니까 9시간 빠른 뉴스님, 자 똑똑한 애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있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이나 학술, 연구 또는 시사 보도 시에는 누구든지 이용을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좀 전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의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아직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세우는 등 좀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주 이제 인공지능의 이 쌀이 이제 빅데이터 같은 건데 데이터가 들어가야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쌀, 그렇죠. 발음이 그죠? 조금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는 빅데이터, 특히 이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그냥 있는 그 자체는 이제 지적권법, 저작권법 대상이 안 되고 이게 이제 노력이 들어가서 어떤 그 배열 목적에 맞춰서 이제 남이 딱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간과 돈이 들어가서 부가가치가 발생되게 되면 저작물로 이제 보호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말 그대로 정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하고 네, 어렵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아까 전에 그 컨퍼런스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빅데이터의 저작권 인정, 이 조코딩님과 죄송해요 발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창에서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조코딩님과 정 소장님의 의견 좀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딩을 할 때도 빅데이터가 그럼 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코딩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용도로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좀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게 문체부에서 인공지능 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개발자들에게는 좀 그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인공지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명확하게 규정이 확립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게 이 조코딩님께는 되게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과 이 지식재산권 적용 범위 또 가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들 계속해서 기다리시던 문제 또 하나 나갈까 하는데요. 자,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요. 자, AI 관련 IP 이슈 검토 및 관련 법제 정책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해서 위원회를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위원회일지 1번부터 4번까지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지금 보니까요. 이제 대부분의 힌트들이 좀 들어있어요.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 여러분 잘 생각해서 이제 마음속에 답변 고르시고 또 빠르게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너무 뻔한데라고 이제 답변들을 해주셨어요. 영어가 겹치는데요. 그죠? 너무 겹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또 사기가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 나는 안 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또 편한 이건 좀 문제,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올려야 돼요. 이런 문제라도 있으니까 또 같이 즐겁게 풀어볼 수가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각자 마음속에 답변 생각들 하셨죠? 네, 저도 네. 품고 있는 이 마음속의 답변들 자, 어떤 거 골라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통계화면 같이 보여주세요. 거의 독식했죠. 아, 그래. 네, 이번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가 94.2%를 지금 많이 골라주셨는데요. 자, 그럼 정답화면 또 보여주셔야겠죠. 예. 정답은 방금 우리 맞네요. 마음속에 다들 생각하셨던 그 답입니다. AI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고요. 이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지식재산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AI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를 이제 출범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있는 이 정답 힌트를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지재위뿐만이 아니고 또 국회 도서관에서도요, 지난 7월에 이 AI 보좌관을 주제로 하는 AY와 이 국회 포럼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국회 포럼이 AY 이렇게 열렸다 하고요. 또 이제
AI 비서관과 같은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또 추진할 계획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거의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또 보호하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지식 재산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위원회를 출범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조코딩님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코딩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네네. 과정에 의무화된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 코딩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정보도 많아지고 이런 코딩의 중요성이 되게 대두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되게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디지털 정보가 복제도, 유통도 쉽고 그리고 이에 침해도 되게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더 많은 혁신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교육 과정 속에 의무화하는 게 이제 지식재산의 기초 수준을 높여놓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역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확실히 좀 체득하기가 좋겠죠.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교육 과정에 의무화된 게 이 지식 재산의 기초적인 수준을 어릴 때부터 높여놓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실 최근에 이 지식 재산 교육도요, 이 고등학교 정규 교과에, 그러니까 정규까지는 아니어도 이 어떤 진로, 선택 과목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게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 고등학교 과목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는 학생들 입시에도 꽤나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쯤 돼서 또 문제를 저희가 하나 같이 풀어봐야겠죠. 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볼 건데요. 자, 최근 중국에서는요, 이 개방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역할을 설명하라라는 어떤 논술형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을지. 야, 자, 어렵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이거 굉장히 높은데. 지금 뭐야. 네, 잘못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점수를 되게- 받아야 맞출 수 네, 그렇죠. 이거- 맞아요. 이 입시 시험 맞추는 문제들 되게 이거 많이들 잘 풀어주셨는데요. 대학 자. 졸업 시험 아닐까요? 대학 졸업할 때. 졸업 시험 그죠? 네. 또 혹시 모릅니다. 입학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입학할 아, 때 이걸 알아야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답변 가장 많이 생각해 주셨는지 이 통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3번 입학시험, 대학교 입학시험을 오. 71.7%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답변 봐야겠죠. 답변도 같이 보여주세요. 일단 어떻게 아셨죠? 와. 2019년 대학 입학시험, 네, 답변. 소장님 정확히 맞추셨네요. 가장 많이 선택을 해주셨네요. 이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 위 문제는요. 작년도 중국 대학 입시 시험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특이점은 이제 지식재산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과학기술 분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 역사 부분에서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정치 역사라는 거는 사실 한 나라의 국민이 알아야 될 그 보편적 지식이고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영역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 문제 내용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저도 이제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 20년 이상 일을 했지만 이 문제를 한 5분 이내에 딱 쓰라고 하면은 못 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런 것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참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로 하는데 예, 초기에 이런 교육들이 벌써 관심을 갖는다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아무래도 아까 영어 이제 교육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영어처럼 우리 이제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교육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주연 유튜버님은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진짜 많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정규 과목에도 들어가고 하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입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막 학원도 다니고. 근데 그렇죠. 여기에 과외도 하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좀 그 문제를 내기 위해서도 이런 교육 과정이나 수많은 고민들이 또 있어야 할 거고 맞습니다. 예.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전체적으로 뭔가 문화적으로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문화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지식재산 이제 관련 교육을 받고 또 대학 입시까지 이렇게 이제 통과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또 그 대학교를 졸업하면 저런 학생들은 아까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중국 올라오면서 좀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높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 높은 문제를 푼 애들은 중국의 나중에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높겠죠. 그리고 좋은 기업의 간부가 되고 지제 전략을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가는 거하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나라의 사람들은 앞으로 극혀하는 굉장히 이제 커지겠죠. 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IP5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지재권 분야의 5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경제는 뭐 10위권 이런데 지재 이 손가락 5개 들어가는 거는 5강이죠.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와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발전했거든요. 이제는 이런 탑랭크 같은 좀 이런 것들 문화 속으로 문화와 교육 속으로 네. 빨리 좀 이렇게 맞아요. 나가야 될 단계가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입시에도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입시도 우리도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아, 아닌가. 맞아요. 입학 시험에 네. 곧 등장할 것 같아요. 입시에 출제되고 그러면 아마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그렇죠. 지식 재산이나 이제 코딩 교육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이 그 굉장히 빨리 인식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정보 보안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바탕이 되는 인공지능 이런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일자리들도 많이 창출되는데 그렇죠. 기여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4차 산업 발전에 이제 더 발달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이제 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뭐 종합해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가 혁신 성장 중심에 있고 또 더 강국으로 발전하는 게 이제 지식재산에 있다는 점. 이게 아마 우리 미래 사회의 지식재산 기반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이제 문화, 향유, 소외계층 그렇죠. 전부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데이터 또 그 다양한 인터랙션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들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장됐을 경우에는 필히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더 큰 시장인 이제 B2C 비즈니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대부분 B2B 비즈니스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들, 또 그렇게 창작된 것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가이드 또는 뭐 어떤 기본적인 뭐 도움 정도가 좀 만들어지면 좀 산업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이제 우리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에 이어서 조금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창작물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이 저작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또 저작물들이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우리 오늘 거의 1시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네 분들 패널들 모시고 되게 좋은 의견들을 조금 많이 들어봤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인공지능부터 빅데이터까지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우리 패널분들 한 분씩 소감 들어볼 건데요. 자, 시간 관계상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PD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뭐 지식재산하고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해서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요. 저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또 많이 배우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 좀 많이 듣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많은 얘기 아주 토크쇼 짧게는 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의 힘 또 지식재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이제 소장님. 네, 저는 그 오늘 이제 그 우리 패널분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역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시기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 이것이 결국 가장 우리가 가장 핵심이다. 네. 네. 특허법, 저작권법에도 인간의 창조성을 촉진하니까 네,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연님 얘기. 네, 저도 유튜브 콘텐츠 같은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듣고 하니까 많이 배웠고요. 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조코딩님 얘기 또 간단하고 빠르게 들어볼게요. 관계상. 지식재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들 많이 전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알찬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식재산 도전 탑 랭커 저희 2회 콘서트가 마무리되어 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지식재산 탑 랭커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중 20분을 가장 높은 점수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경품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4위부터 20위까지 보여주세요. 저희가 11등부터 20등까지는요, 10분께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자, 자기 각자 아이디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아, 11등부터 20등까지 선물 드리고요. 그 다음 4등부터 10등까지는요, 자, 아이스크림 아니고요. 이번에는 시원한 음료 기프티콘 저희가 드릴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가을 입새님부터 10등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탑 랭커 저희가 선물 드릴 건데요. 자, 3등. 받아보실 성꼬미님 1000점을 받으셔서 우리 이제 편리한 에어프라이어 선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2등 갑니다. 2등으로는 마찬가지로 1000점이에요. 더 빨리 눌러주셨을 거예요. 지식 재산이 먼저 다님께 자, 우리 전신 프리미엄 패키지 마사지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 자, 대망의 1등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 1등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1000점인데 가장 빨리 대답을 해주신 성류열님께 저희가 이제 1등 블루투스 이어폰 프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지식재산 도전탑 랭커 제2회 콘서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참여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크 콘서트는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0년 지식재산 도전탑 랭커 제2회 콘서트였습니다. 자, 다음 콘서트는요, 11월 6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또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3시 40분에 또 함께 진행되는 지식재산 컨퍼런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과학 커뮤니케이터 최주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